안녕하십니까. 저는 SK 실더스 EQS 담당의 김래환 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세션 발표를 맡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올해 상반기 보안 이슈를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제로데이, 랜섬웨어를 이용한 공격과 가상자산을 타겟으로 한 공격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기자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과거에는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고 이것을 즐기면서 해킹을 했다라고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2000년이죠. 벌써 22년이 지났는데 2000년 고등학교 때부터 해킹 공부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뭐 악의적인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었고 단순히 재미있어 보였고 멋있어 보였고 그랬기 때문에 해킹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연구했던 것들은 외부에 공개를 하기보다는 저랑 친분이 있는 분들과 공유하고 그거를 또 공식적으로 알려서 조치할 수 있게끔 하는 활동, 화이트 해커 활동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SK 실더스에서 사업 팀장을 맡으면서 국내 보안을 이끌고 있는데요. 저와 동시대에 있었던 해커분들은 아마도 그러한 목적, 취미를 가지고 재미있어서 해킹을 시작했다라고 하면 최근에 해커들은 조직적이고 정치적이고 돈을 목적으로 한다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해킹 사고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시작된 로그4j 취약점이 지속적으로 발견되었고 이를 이용한 해킹 공격이 증가하였습니다. 로그4j를 좀 설명을 드리면 자바 기반의 로깅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자바를 이용하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사용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저희가 프로그램 사용량이라는 게 있는데 사용률이죠. 프로그램 사용률을 보면 자바라는 언어는 전 세계 1등, 2등 하는 언어이고 전체 프로그램 중에 11% 정도를 자바를 이용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바를 이용해서 개발을 할 때 로그4j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이걸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전 세계의 약 11%에 해당하는 프로그램들은 모두 취약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그4j는 파급도, 위험도 등 취약점을 평가하는 CVSS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전체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고 뉴스 기사로도 나왔지만 역사상 최악의 취약점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슈가 되는 취약점인 만큼 많은 해커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로그4j 취약점이 연달아 공개되면서 침해 사고가 증가를 했습니다. 2월에는 서비스형 랜섬웨어인 블랙캣 피해가 연달아 발생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본인이 직접 악성 코드를 만들고 배포를 했다라고 하면 서비스 랜섬웨어의 대중화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C 언어, C++과 같은 잘 알려진 언어가 아니라 비교적 덜 알려진 개발 언어를 사용을 해서 보호기법을 우회하고 분석을 회피하는 등 보다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3월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영향으로 사이버 공격이 증가를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이메일 해킹도 증가했지만 한 번의 공격으로 많은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사회 기반 시설을 노린 공격이 증가를 했습니다. 익명의 해커 그룹으로 알려진 어나니머스가 러시아 정부의 사이버 전쟁을 선포하는 것을 보면 사이버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해킹 조직 중 하나인 해킹 조직 중 하나인 랩서스가 국내 S사, L사를 포함해서 국내외 다수의 회사를 해킹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 해킹 사고로 다량의 기밀 정보, 개인 정보뿐만 아니라 소스 코드에 해당하는 중요 정보들이 유출됐다는 것이 가장 이슈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월에는 가상자산을 노린 랜섬웨어 그룹이 새로운 악성 코드를 앞세워서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업종별 침해 사고 발생 통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외에서는 공공기관 혹은 정부기관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조직의 공격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원인으로 상대국 정보기관을 타겟으로 하는 공격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국방 사이트, 방송국, 중앙은행 등이 해킹을 당했고 다량의 기밀 정보 탈취 및 서비스 장애가 발생을 했습니다. 반대로 러시아는 미국의 위성통신 업체를 해킹을 했고요. 우크라이나 정부를 상대로 디도스 공격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것 이외에 아주 많은 해킹 사고 그리고 이벤트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러한 공격들은 양측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상대방을 쉴 새 없이 공격하면서 침해 사고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작년과 동일하게 제조에 대한 공격 비중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해 3월 해킹 조직 랩서스가 국내의 S사, L사를 포함해서 글로벌 IT 기업을 해킹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해킹으로 획득한 정보를 다크웹을 통해서 재판매하면서 2차 피해까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공통적으로 금융업종, 특히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해킹 공격이 크게 증가를 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1월이죠. 심스와핑을 이용을 해서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를 노린 공격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국외에서는 디파이 플랫폼인 라리캐피탈과 페이 프로토콜에서 8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1,000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해킹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결제, 송금, 예금 등 모든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표인 디파이란 서비스들이 증가하면서 이 디파이란 서비스들을 포함하여 신기술들은 규제가 좀 허술을 하기 때문에 해킹 사고가 지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상반기에 등록된 CV 통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하게 발견되는 취약점들을 모아놓은 CV 통계를 살펴보게 되면 코드 실행 취약점이 가장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 로그4j, 그 다음에 스프링4쉘 이 두 개의 취약점을 이용을 해서 취약점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앞에서도 설명했던 로그4j 취약점은 자바라는 언어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자바를 이용하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 현재 상태라든가 문제점 그리고 정보를 식별하기 위해서 로깅 라이브러리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바를 사용할 때는 대부분 로그4j를 이용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수많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는데 이 중에서 자바가 사용률 1등을 다투는 언어입니다. 그만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전 세계 프로그램 중에서 약 11%에 해당하는 11%에 해당하는 프로그램들이 자바라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스프링4쉘은 스프링 프레임워크라는 것을 이용한 취약점인데요. 홈페이지를 개발할 때 사용하는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웹 프레임워크 탑 10에 들어갈 정도로 자주 사용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로그4j 그리고 스프링4쉘 이 두 가지 특징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파급도와 위험도가 높다는 점, 그리고 확산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 있습니다.
SK 쉴더스에는 시큐디움 센터가 또 따로 있습니다. 방어적인 입장에서 탐지를 하는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탐지 이벤트, 공격에 대한 탐지 이벤트를 살펴본 결과 기존에 발견된 취약점은 패치를 하면서 2월 달에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긴 했었습니다만 1월에 발견된 그 추가된 취약점들, 이런 취약점들이 공격 툴로 만들어지고 악성 코드나 랜섬웨어에 탑재가 되면서 점차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프링포쉘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3월 말에 이제 취약점이 발표가 되었고 4, 5월에는 공격 이벤트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침해 사고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성 코드가 3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익스플로이트 공격 혹은 제로데이 공격이라고 하는 것들은 보안 시스템에서 비교적 차단하기가 좀 쉽습니다. 아무래도 룰셋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차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쉽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이메일로 배포되는 악성 코드, 랜섬웨어 같은 공격들은 휴먼 에러를 이용하기 때문에 해커의 입장에서는 공격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악성 코드를 통한 공격이 꾸준히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특징이라고 한다면 서비스형 랜섬웨어가 대중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돈만 있으면 누구나 쉽고 정교하고 빠르게 랜섬웨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상당히 낮아졌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 유출이 32%로 2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아마도 랩서스 해킹 공격에 대한 영향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해킹에 성공을 하고 획득한 정보를 다크웹에 재판매 혹은 블랙마켓에 재판매를 하는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와 같은 암호화 채널을 이용을 해서 거래를 하고 있는 추세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랜섬웨어 동향입니다. 락빗 랜섬웨어가 다른 랜섬웨어에 대비 최소 3배 이상 관측이 되었습니다. 락빗 랜섬웨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2019년 9월경에 서비스형 랜섬웨어로 시작을 했습니다. 특징을 살펴보면 랜섬웨어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기 위해서 해커와 악성 코드 개발자를 고용을 했습니다. 기존에 과거에는 혼자서 개발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조직적으로 이것을 개발하고 배포하고 있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고용된 사람들은, 전문가들은 몸값의 한 70에서 80% 정도를 가져가게 되고, 나머지는 락빗 개발자에 입금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수익을 쉐어하기 때문에 더 많은 해커와 악성코드 개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되었고, 다양한 변종들이 꾸준히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랜섬웨어 피해 기업의 규모를 살펴보면 1000명 이하의 기업에 대한 공격이 72%로 대다수를 차지를 했습니다. 앞에서 공격 성공률이 높은 이메일로 랜섬웨어를 유포했다라고 말을 했지만 저희가 대기업들은 이미 좋은 보안 솔루션들,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해커 입장에서는 공격하기 쉽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긴 합니다. 사원수 1000명 이하라고 하면 아마도 중소, 중견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해커의 공격 포인트가 중소, 중견기업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격 대비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제로데이 공격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작성을 해봤습니다. 해킹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라고 저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올해 상반기 주요 제로데이 취약점인 로그포지,
그리고 스프링포쉘 공격 시나리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커는 기본적으로 원격지죠. 원격지에 있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DMZ 안에 있는 웹서버를 공격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저희가 시나리오를 작성을 했습니다. 해커는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을 첫 번째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로그포지 공격 스크립트를 전송하게 됩니다. 저희가 익스플로이 공격이라고도 하는 이 스크립트를 전송을 하게 되면 관리자 권한을 획득을 할 수 있게 되고, 두 번째로 보시면 공격자의 서버로 리버스 쉘이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버스 쉘이라는 걸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해커가 그 공격된 관리자 권한 획득이 된 서버로 직접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리버스 쉘은 반대로 공격에 성공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해커로 접속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탐지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의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커 서버에 여기 연결되게 되면 해커가 프로그래밍 해놓은 대로, 계획한 대로 악성 코드, 추가적인 악성 코드를 설치하고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부망에 있는 시스템들을 자동으로 해킹을 시도하게 될 거고, 여기서 획득한 정보를 바깥으로 빼내서 리버스 쉘을 이용해서 바깥으로 빼내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다크웹이나 블랙마켓에 재판매하게 됩니다. 밑에 부분에 있는 거는 스프링포쉘에 대한 시나리오인데요. 웹쉘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웹 서비스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에 웹쉘을 생성을 해서 마찬가지로 악성 코드를 설치하고 배포를 해서 내부망으로 침투할 수 있게 되는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로그포지, 그 다음에 스프링포쉘 두 가지는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 비슷한 흐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상은 좀 다르긴 하겠지만 두 가지 시나리오는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되고, 이게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실제로 이러한 해킹 공격들이 상당수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현재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랩서스 공격 시나리오를 저희가 좀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랩서스 그룹은 레드라인 스틸러를 이용을 해서 침투하거나 구매한 접근 권한을 이용해서 기업의 중요 정보에 접근을 했습니다. 여기 레드라인 스틸러라고 되어 있는 거 설명을 좀 달아놨는데요. PC의 정보, 브라우저 정보,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정보, 이러한 중요 정보를 탈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악성 코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좀 말씀드린 대로 비교적 좀 해커가 공격하기 쉬운 포인트인 이메일 1-1에 좀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레드라인 스틸러를 포함한 악성 메일을 전송하게 되고, 이거를 읽어본 그 기업에 있는 사원, 일반 사용자는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숍업 툴에 존재하는 취약점을 이용해서 내부 서버에 접근하게 됩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거를 좀 말씀을 또 드리면, 다크웹이나 내부 직원들에게 금전을 지불을 해서 권한을 획득하는 것을 저희가 그림으로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내부 직원, 어떻게 저희가 다크웹에서 정보를 획득을 해서 VDI를 인증을 해서 내부로 접속을 한 시나리오입니다. 마찬가지로 내부망을 침투한 다음에는 사회공학적인 기법을 이용을 해서 접근 권한을 획득하게 되었고, 내부 서버랑 DB에 있는 중요 정보를 탈취를 해서 마찬가지로 다크웹에 재판매하는 이러한 시나리오입니다. 앞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그 해킹에 성공한 그 정보들은 다크웹에 판매를 하게 되고, 다크웹을 통해서 그 돈만 있으면 해킹한 정보를 저희가 획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다른 기업, B라는 기업에 적용할 수 있게 되고, 이거를 이제 저희가 크리덴셜 스토핑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이러한 공격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마지막 장표입니다.
상반기 보안 트렌드를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상반기 주요 공격 유형이자 이 키워드를 살펴보게 되면 랩서스 그룹에 의한 해킹 사고가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조업을 타겟으로 해서 기밀 정보를 유출한 사건이 발생을 하였고요. 국내에는 S사, L사, 국외에는 뭐 엔비디아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기업들이 해킹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로데이 취약점이 다소 발견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그4j, 스프링4쉘에 대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게 사이버전으로 확전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외에는 공공 정부기관을 타겟으로 한 공격이 상당수 증가를 했습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가상자산과 딥파이를 이용한 공격 또한 증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저희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반기 저희가 준비한 보안 트렌드 요약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효석 팀장이 사이버 팬데믹 전망과 보안 위협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